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영화들을 보면 기, 승, 전, 결 이 단계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등장인물과 주변 소개부터 시작해서 사건의 발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떤 영화들을 보면 도입 부분에서 친절한 소개를 생략해버리고 사건부터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밋밋한 사건이 아닌 대형 사건이 터지면서 영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의 5분에서는 충무로의 흥행 감독, 최동원 감독의 영화 3편의 오프닝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앞서 말한 두 종류의 영화 중 후자에 해당하는 오프닝 미소, 작품 속에서 즐겨 사용하는 장본인인데요. 그의 장편 영화 데뷔작 범죄의 재구성을 보면 따로 기본 소개가 없어도 오프닝에서 등장하는 사건의 힘이 영화를 얼마나 더 빨리 깊게 몰입하게 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영화가 시작하기 무섭게 주인공이 모는 자동차는 거리를 질주합니다. 본부에서 50억 원이 사기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아나운서가 전하는 50억 사기 인출 사건과 쫓기는 주인공은 서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헐리우드 영화의 차량 추격신 못지않은 긴장감과 스케일은 순식간에 관객들을 사로잡습니다. 귀신 같은 운전 실력으로 경찰차를 요리조리 따돌리는 주인공 최창혁,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원색 CG 바탕의 크레딧. 경찰을 피해 공사 중인 터널을 돌진한 차량은 결국 전복되고 폭발해버립니다. 영화 시작 몇 분 만에 황당하게도 주인공이 죽어버리는 거죠. 지금 보신 범죄의 재구성의 이 오프닝 시퀀스는 도입 부분에 위치하고 있지만 사실 뒤에 나오는 사건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동원 감독은 이 장면을 오프닝에 배치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영화가 시간 배열을 임의로 재구성한 숨은 그림 찾기식의 사건 전개가 될 것임을 암시하며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시작부터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하는 범죄의 재구성의 오프닝입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오락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지만 범죄의 재구성의 오프닝은 뒤이어서 전개될 내용을 이끌고 암시하는 상징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의 결말이 영화 도입에 위치하고 있는 점도 독특한데요. 최동원 감독은 다음 작품 타짜의 오프닝에서도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어 놓습니다. 고니를 아냐고요? 내가 본 타짜 중에 최고예요. 개평 없고 서객이 없고 상한가 없고. 타짜는 현재의 정마담이 고니를 회상하는 대사로 시작해 사우나에서 한창 화투판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을 보여줍니다. 저기요, 오늘 운이 안 좋으셔서 밥만 먹은 건데 뭐. 저 인간 타짜를 모시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박판에 목숨 거는 사람들. 3, 5, 7, 9 요 순서대로 만들어 오세요. 내가 내일 그 귀를 만지면서 신호를 주면은 슬쩍 술을 흘리셔. 네? 그럼 내가 털어주는 척하면서 단을 싹 바꿔서 주면은 그걸 수채통에 싹 밀어 넣으시고. 그럼 내일 막판에 저 새끼 5땡 잡고 제가 7땡을 잡을 겁니다. 7땡! 돈 챙깁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기생의 도박 기술로 큰 목을 벌어버리는 타짜. 이후 영화에서는 이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펼쳐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이게 구란 말이지? 네. 장땡이네. 아, 선생님, 그 손 그런데 오프닝 장면이 끝나고 나면 영화는 2년 전 남원으로 거슬러가 어떻게 하시고? 고니가 어떻게 화투를 배우게 되었고 최고의 타짜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빠르다. 즉, 다시 오프닝 얘기로 넘어가면 이 장면들이 시간의 순서로 봤을 때 영화의 뒷부분에 해당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최동원 감독은 영화 속의 시간 배열을 뒤섞어 놓음으로써 독특한 구성으로 재미를 선사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구성면에서뿐만 아니라 범죄의 재구성과 타짜 두 작품의 오프닝을 따로 떼어놓고 보아도 작은 이야기로 완결될 정도로 완성도 높은 연출력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9년 최동원 감독은 세 번째 작품에서 조선시대와 현재 무려 500년의 시차를 오가며 전우치의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그런데도 영화의 도입 장면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데요. 온라인 게임을 연상시키는 3D 애니메이션으로 영화 전우치는 시작합니다. 3000일의 마지막 날 열렸어야 될 감옥문이 그곳을 지키던 미관말직 신선 세세 실수로 바로 먼저 열리고 말았다.
영화는 마치 온라인 게임을 연상케 하는 3D 애니메이션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해독작용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21세기 실사화면으로 넘어가고 그럼 신선일 때 주로 뭘 하셨어요? 일대가 아니랄까 자꾸. 우린 요괴를 찾으러 다녀. 다시 조선시대로 거침없이 시공간을 이동합니다. 영화 전우치는 익숙한 우리 고전소라 전우치전을 한국형 액션 히어로 영화로 재탄생시킨 작품인데요. 아, 예. 그제 제 꿈에 나타나 하명하신 대로 한치 틀림없이 그리하였습니다. 하늘에서 그대의 덕을 높이사. 이 영화의 오프닝 장면은 소설 전우치전에 등장하는 옥황상제 변신 장면, 해학적이고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기에 그건 역시 준비했습니다. 지상의 왕이 보기보다 아주 똘똘하구나. 예. 헌데 궁녀들은 어디? 전우치는 옥황상제로 변신해서 금은보화를 슬쩍하고 도사는 바람을 다스려. 보수를 이용해 임금과 관리들을 골탕 먹이며 그림 속으로 바람같이 달아납니다. 내가 가져가마. 이 오프닝 장면에서 최동훈 감독은 영화 속 캐릭터 및 상황 소개를 특유의 대형 사건을 통해 배치 있게 해냅니다. 관객들이 순식간에 캐릭터에 몰입하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범죄의 재구성 200만, 타짜 전우치 각각 5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 감독으로서의 입지를 굳힌 최동훈 감독. 그가 다가오는 7월 일명 한국의 오션스 11으로 불리는 신작 도둑들로 오랜만에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감각적인 연출과 흥미로운 스토리로 매 작품마다 화제를 모았던 최동훈 감독이 이번에는 또 어떤 오프닝 시퀀스로 시작부터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지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계 엑스파일의 김혜영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개막한 제65회 칸영화제에 관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영화계의 거장들과 세계적인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던 만큼 올해 역시 숱한 화제를 낳았는데요. 또한 우리나라 영화가 5편이나 출품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칸영화제에 관련된 이모저모, 지금부터 김혜영의 영화계 엑스파일에서 공개합니다. 프랑스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칸에서 지난 16일 세계 최고의 영화제 칸 영화제가 개막이 됐죠. 뒤에 보이시는 것은 사망 50주년을 맞은 배우 마릴린 문로를 아이콘으로 제작이 되어 그 어느 때보다 반응이 뜨거웠던 포스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화제를 모았던 칸 영화제 포스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1939년 제1회 칸 영화제의 포스터입니다.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과 달리 이 포스터는 불운의 상징이 되고 말았는데요. 세계대전으로 결국 영화제가 개최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림 아래로 크게 적혀있는 영화제의 날짜는 안타깝게도 영화제가 아닌 전쟁이 벌어졌던 날로 남고 말았네요. 5회 포스터는 영화제 느낌보다는 사실 올림픽 포스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는데요. 실제로 당시 영화 초청 국가들의 국기를 올림픽 성화로 형상화해 디자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칸 영화제는 출범 초반에 세계적인 영화제로 구축하려는 노력이 굉장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만들어진 산물이 바로 이 포스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25회 포스터는 휴양 도시인 칸의 모습을 포스터 전면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변의 갈매기의 날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필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칸의 도시와 영화제를 동시에 형상화한 아주 기발한 포스터죠. 제36회 포스터는 일본 영화의 거장 쿠로사와 아키라 감독이 직접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33회 칸 영화제에서 카게무사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바 있는 칸이 사랑하는 세계적인 감독입니다. 46회 포스터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오명에서 캐리 그란트와 잉그리드 비그만의 키스씬을 포스터로 사용했는데요.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을 포스터로 제작한 경우는 59회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왕가희 감독의 화양연화씬을 포스터로 채용했습니다. 이것은 53회 칸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의 포스터입니다. 영화 사브리나에서의 오드리 헵번 모습인데요. 포스터에 배우의 얼굴을 사용했던 경우는 58회에도 있었습니다. 역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의 포스터로 제임스 딘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칸 영화제는 배우 마릴린 먼로의 모습을 포스터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칸 영화제 측은 당대의 유혹, 우아함, 신비로움이 남은 마릴린 먼로는 여전히 불멸의 아이콘이다라며 2012년의 아이콘으로서 그녀를 선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에서는 한국 영화의 극부상이 주목할 만합니다. 무려 5편의 영화가 이번 칸 영화제에 초청이 됐는데요. 허진호 감독이 연출하고 장동건, 장백지가 주연을 맡은 한중 합작 영화 위험한 관계, 또 연상호 감독의 독립 애니메이션 대지의 왕이 감독 주간에 초청됐고요. 신수원 감독의 서클라인이 비평가 주간 중 단편 부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화제의 하이라이트라면 수상 작품을 결정하는 경쟁 부문이겠죠. 이 부문에 한국의 대표 감독 홍상수 감독과 임상수 감독이 각각 돈의 맛과 다른 나라에서로 동반 진출하는 쾌거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두 감독 모두 칸 영화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름마저 같은 홍상수, 임상수 감독, 칸 영화제와의 인연 함께 알아봅니다. 홍상수, 임상수 감독이 동시에 칸에 초청된 것은 벌써 이번이 3번째입니다. 2005년 홍상수 감독은 극장전으로 경쟁 부문에 진출했고요. 임상수 감독은 그때 그 사람들로 감독 주간에 초청됐습니다. 2010년에는 홍상수 감독이 하하하라는 영화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올랐던 반면 임상수 감독은 한여로 경쟁 부문에 진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양상수 감독이 3번째로 칸에 동반 진출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의 작품 모두 경쟁 부문에 진출해 황금 종려상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수상 여부도 관심사지만 칸 영화제에 얽힌 홍상수 감독의 이색 기록도 화제입니다. 그는 올해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칸 영화제에서 총 8회 초청해 4년 연속 진출로 한국 감독 중 가장 많은 레드카펫을 밟은 감독으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4회 연속 칸 영화제의 무대를 밟게 된 것은 홍상수 감독만은 아닌데요. 영화 잘 알지도 못하면서부터 4편 연속으로 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홍상수 감독의 새로운 페르소나로 주목받고 있는 배우 유준상 역시 4년 연속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은 한국 최초의 배우로 기록됐습니다. 홍상수 감독만큼 칸의 최다 초청 기록은 없지만 임상수 감독은 이번 돈의 맛으로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 피에리 프레모로부터 훌륭한 미장센을 갖춘 영화라는 극찬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수상의 가능성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트로피에는 오스카라는 별칭이 붙어 있고요. 베를린 영화제의 최고영예는 황금 곰상, 2등상은 은곰상입니다. 베니스 영화제의 최고상은 황금 사자상이고요. 그렇다면 칸 영화제의 1등상의 이름은 뭔지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황금 종려상입니다. 전 세계 영화인이라면 꼭 한번 받아보고 싶은 칸의 황금 종려상에 대한 엑스파일,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영화제가 열리는 프랑스 칸은 수많은 종려나무가 있는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의 잎사귀를 영화제의 아이콘으로 삼았고요. 종려나무 잎사귀 모양으로 로고에 황금을 붙인 것이 바로 칸 영화제의 최고상 황금 종려상입니다. 칸 영화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 로고는 프랑스 영화 감독이자 시인인 장 콕토가 디자인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영화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황금 종려상으로 이름 불려진 것은 아닙니다. 1954년 7회까지는 최고의 상을 그랑프리라고 불렀다가 55년 8회부터는 황금 종려상으로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는데요. 이 종려나무 잎사귀는 이제 칸 영화제의 절대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김혜영의 엑스파일은 칸 영화제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유명한 영화제라고만 알았지 영화제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모르셨던 분들 모두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재미있는 영화계 엑스파일을 들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말 부러운 모습입니다. 뭐 아쉽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년 세계선수권 대회가 있으니까요. 아야 앞으로 한 달 넘게 같이 질릴 사이인데 인사도 살갑게.
나무젓가락으로 뭐가 다른 거 본 적 없지. 이 정도도 못 받아서 금메달 따가서 너무 어려워? 살살 친 건데. 말고 마음을 맞춰! 일동아, 형 젓가락 좀 갖고 와라, 일동아. 이 상태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조선 선수들은 방으로 뒤가서 짐 싸고 전원 대기하라. 억지로 같이 탁구 치라고 할 때 문제고 이렇게 그냥 끝내는 게 어딨어요? 명심하기 바란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것을. 군동이랑 정화동과 함께 이기고 싶습니다. 현정아는 현정아답게 큰. 이번만큼은 이 심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어. 다들 지켜보고 있을 거야. 우리 반드시 결승 가자. 죽을 것 같아 지금. 동메달이다. 축하해. 동메달. 선수대회 남북 단일팀을 내보내기로 원칙대로.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린 거냐고요. 서툴려는 자기소개로 시작한다. 인사도 살갑게.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 선수 류순복입니다. 함경북도. 긴장을 하고 그랬습니까? 원래 첫 경험이라 나 그랬습니다. 오로디 우승뿐이다. 젓가락 좀 갖고 와라, 일동아. 나랑 같이 뛰고 싶어? 이제 제의가 왔을 때 저는 흔쾌히 하십시오. 그 이상의 관계는 분명히 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가진 어떠한 그런 힘이 대단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 실화는 정말 엄청나게 감동적인 거니까 꼭 해보고 싶었어요. 매너를 가지고 희롱이라니 뭐라 할 말이 없네요. 탁구에만 집중하고. 북한말에 대한 부담감이 없진 않았어요. 그 일주일에 2번씩 북한말 선생님이 탁구장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문화적인 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것 같고. 이 정도 돈 받아서 금메달 따가서? 거의 한 6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받았던 것 같고요. 탁구채를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습에 들어갔기 때문에 힘든 과정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제가 하지원 씨를 좀 추천했고요. 좋은 어떤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패닉이 오는 순간들도 있었고요. 제가 여태까지 해본 액션, 스포츠를 다 합쳐서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브리 선수가 실제로 왼손잡이세요.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오른손잡이 그냥 오른손으로 해라. 제가 계속 보여주겠어요. 왼손으로 하라. 저는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이제 연습을 시작하다 보니까 어깨도 망가지고 체력 한계를 굉장히 느꼈어요. 지원 언니가 워낙 운동을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 따라가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나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도. 이 친구들이 정말 여기서 땀 흘리는 그 열정을 저희 선수들이 보고 배웠어요. 그 역할을 소화해준 배두나 씨나 하지은 씨뿐만 아닌 코리아 영화에 나오는 모든 선수들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귤파인트. 저희 코리아 팀 지난 2011년 여름을 정말 뜨겁게 촬영했습니다. 큰 감동 있으니까 기다려주시고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가! 오케이! 제가요, 한국 나이로 22살? 정말 친구 같은, 지금 이제 우리의 어떤 대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나이 또래가요. 이분희 선수는 저보다 한 살 많았으니까 친구 같은 어떤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런 어린 선수들이긴 하지만 또 저희들한테 책임이라는 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많이 하고 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46일이나 같이 있었지만 저희가 운동을 했던 기억밖에 없잖아요. 좀 더 친하게 지낼 걸, 좀 더 잘해줄 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건강하시죠? 저 안 잊어버렸죠? 사진으로 보니까 그 언니 모습은 여전하더라고요. 이 영화를 둘이 앉아가지고 꼭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꼭 나중에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기다려주세요. 언니 많이 보고 싶어요. 마지막에 헤어지는 장면이 되게 슬퍼가지고. 현장 선수가 막 버스 앞에서 달려갔을 때 너무 가슴이 뭉클했고요. 박민 선수랑 현정원 선수가 꼭 다시 만나서 경기 했으면 좋겠어요. 돈 펑펑 썼지 원 없이. 근데 그게 그렇게 모욕적이더라고. 어머니랑 할아버지 돈에 지독하고 똑똑한 분이에요. 1조 원이랑 대한민국에 그만한 돈 거절할 사람 없대도요. 발발발발 떨면서도 봤대. 할아버지한테 받은 60억으로 200조짜리 그룹을 통째로 물려받는 건데 간이 배밖에 안 나면 못하지. 나 니네 아버지 안 믿어. 가만히 있어. 주 실장, 이렇게 백여사 신임 얻으니까 좋지. 넌 내가 사람이라도 사서 청부살인이라도 했다는 거야 지금? 우리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돼 진짜. 고만 괴롭히고 놔줘야지. 주영작 씨. 결국 후계자는 내가 될 거예요. 키워보자. 어디까지 올라오나 보게. 돈에 중독돼서 끊기가 무서웠거든. 저는 사실은 칸느 영화제보다
감독보다는 한국에서 흥행하고 이런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독인데 도대체 이번 영화가 뭐길래 임상수 돈의 맛을 2번 연속 깐에 가게 될 것인가. 한여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저는 제 영화가 경쟁에 좀 채용된 영화 중에서 가장 상업적인 영화, 가장 편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영화가 될 거라고 믿어요. 한여는 리메이크한 거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 때부터 제가 어떤 틀 안에 갇혀서 그 일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유롭게 한 번 더 좀 크게 해보고 싶다 그런 느낌을 쭉 가졌었고 그 결과가 돈의 맛인 거죠. 그렇죠. 저의 정신적 후속자이죠. 돈의 맛은 명백하게. 영화라는 게 아무리 제가 만들어진 캐릭터가 훌륭해도 그거를 카메라 앞에서 해주는 배우가 없으면 저는 정말 무력한 존재이거든요. 윤여정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나이의 여자 배우가 하기에는 명백하게 파격적인 그 섹스씬이 있죠. 윤 선생님이 그 어려운 장면을 하면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감독 말에 따라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참 감동받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백 선생님은 영화 찍기 한 1년 전서부터 제가 백 선생님 만나서 개인적으로 그 다음 작품 들어갈 스케줄을 저한테 꼭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언제 작품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스케줄이 어긋나서 백 선생님을 이 역할에 캐스팅 못하는 거는 제가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렵게 모신 거고요. 이 캐릭터를 백 선생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으랴 할 정도의 저력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강호 씨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만났지만 그 배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뢰랄까 매력 같은 거는 그게 좀 역사가 오래돼 있는 거고 그런 점에서 강호 씨랑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김강호의 시대가 올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효진 씨, 김효진 씨 같은 경우는 이 역할을 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더라고요. 성실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하고 그 야심이 있지만 또 그 야심을 이렇게 숨기는 그런 모습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스럽고 이뻤었는데 다들 훌륭한 연기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돈의 맛은 권력의 맛이고 섹스의 맛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세 가지 맛을 충분히 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 사실은 그냥 풍문만 듣고 괜히 부러워하고 그 패배감을 느끼고 그러는 맛이 돈의 맛이에요. 제 영화를 보시면 영화를 통해서 그 돈의 맛 진짜를 보여주고 그래서 그까진 거 실제로 안 봐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무시무시한 가족이구만. 하는 비서 역할이에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서로 간의 욕망들을 좀 다루고 있는 거고 저는 그 안에서 길들여지게 되고 돈에 지배되게 되고 하면서 점점 회의도 느끼게 되고 자기 스스로 정체성에 좀 혼란도 겪게 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몸에 중독돼서 끊기가 무서웠거든. 기업 회장 역할인데 그 인생의 어떤 처절한 그런 정서를 그리는 인물 아닌가. 말만 회장이지 그 집에 온갖 지저분한 일을 다 해온 불쌍한 남자. 발발발발 떨면서도 바쁘요. 대한민국에 그만한 돈 거절할 사람 없대도요. 1조 원이라. 돈의 맛이 맛있는지 씁쓸한지 더러운지 대한민국에 나온 캐릭터 중에 제일 악역? 고만 괴롭히고 아버지가 해주던 일을 어떻게 하고? 키워보자.
어디까지 올라오나. 저한텐 그렇게 인사 안 하셔도 돼요. 남이가 가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싫은 게 있고. 이제부터 잘해라 너. 어머니랑 할아버지 돈에 지독하고 똑똑한 분이에요. 결국 후계자는 내가 될 거예요. 볼까? 이거 뭐가 그렇게 다르지? 입맛에 이 짓 하는 거야. 다들 돈 하는 세상이니까 제가 그 맛이 진짜 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하나 얼마쯤 되니? 하나, 둘, 셋. 그럼 우리 3억으로 하고 그러면은 1억, 2억. 이렇게 오케이 하면 이러면 5억. 돈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인간 군상들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 인물들에 집중해서 좀 보시면 내 모습도 돌아볼 수 있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들 하는 거야. 맛 좀 봐도. 어떻게 해요 감독님 그럴 수도 없고. 생전 처음 65세에 그런 씬을 찍었죠. 찍겠어. 그래갖고. 영화는 이제 당연히 19금 아주 음탕한, 아주 명랑한, 아주 유머러스한. 배드씬을 또 처음이잖아요. 굉장히 당혹스럽더라고. 임상수 감독이 잘 풀어 나가주니까 좀 뻔뻔스럽게 해봤습니다. 항상 임상수 감독님 영화에서는 배드씬이 나오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배드씬이 아닌 좀 다른 느낌의 배드씬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난 이 영화 못 본다. 논리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봐. 갈비뼈가 으스러지게 짐승이 내는 소리를 내. 내가 70점짜리 배우라며 임상수 감독하고 작업하면서는 내가 80, 90으로 보이게 해줘요. 감독님이 주시는 디렉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우면서도 되게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계세요. 돈의 맛에서는 깊이가 아주 또 더 깊어졌어요. 앞으로도 기대하고 싶은 그런 감독 아닌가. 몹시 궁금하지만 가슴에 삼천원처럼 묻어야 했던 질문들. 뭔가 알고 있어. 왜 숨기려 하나? 뭐가 두려워하지? 무식해 보일까 싶어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있는 척했던 아무개 나날들. 이제 그만 굿바이. 영화 해결사 닥터엑스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영화 은교에서 노인 박해일 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감쪽같이 노인으로 변한 건가요? 소설가 박범신 씨의 동명소설이 영화화된 은교. 이미 소설을 읽었던 독자라면 10대 소녀에게 사랑을 느끼는 70대 노 교수를 연기할 배우가 과연 누구일까? 한 번쯤은 떠올려 보았을 터. 혹시 소설 은교의 남자 주인공과 나이가 같으신 77세 야동 순재님? 그보다 한 살 어린 분으로 니들이 70대 사랑을 알아? 친구 선생님? 아니면 두 분보다 조금은 젊은 분으로 괴물도 잡으러 다니시는 노익장의 변희봉 선생님? 그런데 뜻밖에도 영화 은교의 70대 노 교수 역에는 젊은 배우 박해일이 캐스팅되었다. 그의 캐스팅 소식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30대의 박해일이 70대 노인으로 감쪽같이 변신한 것.
그의 갑작스러운 노안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 처음에 감독님께 제의 받았을 때 감독님한테 정말 미친 짓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굉장히 무리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것인데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과 리얼리즘을 가지고 만드는 캐릭터를 특수분장을 해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그렇다. 박해일의 노안에 얽힌 비밀은 바로 특수분장. 귀신도 아니고 I'm proud. SF 영화도 아니고 코믹 영화도 아니고 잔잔한 멜로 영화에서 박해일은 젊음을 없애기 위해 고된 특수분장을 했던 것이다. 한국 영화계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피스를 붙여서 캐릭터를 변화시키는 것을 도입해서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특수분장으로 30대 훈남 박해일은 70대 노 교수로 완벽한 변신, 배역을 무리 없이 할 수 있었던 것. 너도 나도 동안이 대세인 요즘 연기를 위해서 일부러 노안이 되는 길을 자청한 배우는 박해일 외에도 영화 이끼에서 70대 이장으로 정순경한테 연락해가 정재영, 수습해라. 헐리우드로 건너가면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해서 노인 분장을 했던 브래드 피트를 들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훈남이라는 것. 따라서 어떤 특수분장을 해도 그 역시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브래드 피트, 정재영에 이어서 박해일까지 노인 분장으로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외모적으로 멋있게 보이려고 치중하지 않고 맡은 배역을 위해서 파격 변신을 마다하지 않는 배우들의 열정 때문일 것이다. 단 이미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배우분들은 더 노안으로 변신하는 것에 좀 더 신중하시기를. 노력에 비해서 비포 앤 애프터에 별 차이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 지금까지 배우의 노인 변신 비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닥터 엑스, 이번 주도 궁금증 해결 끝. 네가 보낸 동영상 이상해. 얼마 전에 날 쫄리는 동영상 괴담 있었는데. 미확인 동영상? 언니 이거 봐봐, 완전 리얼이야. 동영상 때문에 죽는다는 말도 안 돼. 그냥 떠드는 괴담이겠지. 저주 걸린 동영상. 그거 보면 죽는다는데 안 믿었거든? 근데 그게 사실이면 거기 있니? 정미야. 우리 죽이었어. 우리가 뭘 잘못했어? Millions of animals migrate home, but some are better at it than others. This isn't New York. I said, wait, this isn't New York. Well, how do we move through Europe without attracting attention? Attention, we have detected wild animals on the loose. Get me Capitaine Dubois from Animal Control. Poor animals. Now you deal with me. Mr. Buzz, what are we gonna do? We can't just land. You know this ain't Africa. You gotta let us in. Go. Thanks. We're gonna get off the next stop so we can get back to America. We're going to America as well. What? Will we go with you? Whoa! This train is for circus animals only. But we are circus. What is your act? Circus, Afro, circus, Afro, polka dot, Afro. Really?
This year, In order to get home, we will come up with something that'll blow everyone away. Ah, I'm on a tightrope! no, they'll do whatever it takes to get back home. Fire in the hole! Well, that was worth the price of admission. You can run, but you cannot save your hide. What are you doing? Zebras can't drive. Only penguins and people can drive. DreamWorks Madagascar 3, Europe's Most Wanted. 일본의 유명 베스트셀러 만화 버니드롭스를 원작으로 한 가슴 따뜻한 영화 버니드롭. 27살의 평범한 회사원 다이키치가 촌스로는 이목걸 되는 6살짜리 린을 양육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특히 6살 린의 역을 맡은 여주인공 아시나 마나는 성인 연기자를 능가하는 천부족인 탈색조 연기와 깜찍한 외모로 관객들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 버니드롭의 주제가는 이전 TV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을 때 큰 사랑을 받았던 퍼피의 스위트 드롭을 그대로 사용했는데요. 영화의 느낌처럼 유쾌발랄하고 따뜻한 주제가와 영화의 뮤직비디오 함께 감상하시죠.